现在欢迎您来到高白手世界。 한국에서는 그다지 받아들여지지 않는 주장이지만 중국에서는 정설로 인정되고 있는 한국의 한 유명 정치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고 노태우 대통령이 중국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중국은 모든 언론은 기본이고 개인적으로 인터넷에 올린 글도 100% 검열을 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따라서 비교적 민감한 내용의 기사인데도 장시간 온라인에 게시되고 있다는 건 그 내용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중국 공산당은 스스로 그 내용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거나 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인민들이 그 내용을 사실이라고 믿기를 바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 대통령 노태우는 얼마나 친중이었나. 한중 수교를 촉진하고 중국을 방문해 조상을 기리며 자신이 강태공의 후손이라고 말했다. 한중 수교 이후 노태우는 중국과의 우호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데 힘썼다. 그는 원래 은퇴 후 중국을 방문해 조상의 뿌리를 찾고 제사를 지내고 싶었지만 부패 및 뇌물수수 사건에 깊이 연루되어 오랫동안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후 특별 사면을 받은 뒤에야 시간을 내어 2000년 중국 산동성을 방문해 제사를 지낼 수 있었다. 노태우의 가문은 교화 노씨에 속하며 그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집안에 전해 내려오는 족보를 외우도록 교육받았고 자신의 가문이 중국 산동성에서 유래했으며 강태공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중 수교 이후 노태우는 곧바로 4일간의 방중 일정을 시작했으며 이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자신이 산동 출신의 뿌리를 가지고 있다고 중국 측에 언급하며 이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다. 다수의 역사학자들이 자료를 조사한 결과 노태우의 가문인 교화 노씨는 실제로 강씨에서 분파된 성씨이며 강태공의 후손임이 확인되었다. 노태우는 생전에 자신의 가문이 중국의 전통 문화와 풍습을 많이 보존하고 있으며 자신 또한 이에 깊은 영향을 받아 어릴 때부터 조상의 고향을 찾아 뿌리를 확인하고 제사를 지내기를 간절히 바래왔다고 말했다. 우리는 이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지만 만약 중국의 이 기사가 거짓이었다면 고 노태우 전 대통령 측이 직접 수정을 요청하거나 최소한 언론을 통해 사실 여부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야 합니다. 더불어 그의 아들인 노재원의 행보를 보면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모든 중국계 사람들이 무조건 나쁠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는 거죠.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 그들은 중국 혈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아온 중화 사상의 영향으로 인해 중국을 강하게 지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조선족들이 자신들의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태극기에 대해서 배운다고 불만을 제기한 경우도 있을 정도입니다. 자신들의 정체성은 중국인데 자녀가 한국 사람이라고 인식할까봐 걱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럼 반에 조선족 아이가 있으면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태극기에 대해서 가르칠 수도 없는 걸까요? 한국에서 과연 누가 주인이고 손님인지 이제는 저도 헷갈릴 지경입니다. 중국 정부가 오래전부터 해외 화교들을 외교적, 경제적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해 꾸준히 관리해왔다는 사실을 주의 깊게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미국 등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사는 화교들은 현 중국 공산당 정책에 반감을 품는 경우도 적지 않지만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중국 본토와의 관계를 이어가는 경우 역시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현재 자신이 털을 잡고 살아가고 있는 곳을 해야 하는 행동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남의 이야기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우리 내부에도 적국의 인물을 우상화하고 숭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률성은 1914년 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에서 태어나 중국 공산당에 가입했으며 현 중국 인민해방군의 군가와 북한의 조선인민군 행진곡도 작곡했습니다. 심지어 6.25 전쟁이 발발하자 그는 북한군 신분으로 참전하기까지 했으며 그의 부인은 마오쩌둥의 오른팔이었던 저우언라이의 수양딸이었습니다. 2009년 정률성은 중국 공산당 중앙선전부, 중앙조직부 등 11개 부서에 의해 신중국 건국에 뛰어난
뛰어난 공헌을 한 100명의 영웅 모범 인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한국 정부는 정률성의 유공자 선정을 추진합니다. 물론 중국에서 항의 운동을 했다는 주장이 입증되지 못해 최종적으로 기각되기는 했지만 만에 하나 독립운동을 했다는 주장이 사실이었다고 해도 중국 군가와 북한 군가를 작곡한 북한군 출신이자 중국 공산당원을 우리 유공자로 선정하려고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독립운동을 했던 공이 있다고 해도 그 이후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총뿌리를 겨눈 사람인데 왜 우리의 유공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심지어 광주광역시는 2004년에는 정률성 생가 표지석 설치, 2005년부터 정률성 국제음악제 개최, 2008년 거리 정시간 설치, 2009년 정률성 도로 제정 등 마치 정률성이 대한민국을 살린 구국의 영웅이라도 되는 듯한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밝고 씩씩한 어린이들의 노래가 무대에 울려 퍼집니다. 정률성 선생의 예술혼을 기리는 어린이 동요제에 예선을 통과한 15개 초등학생 팀이 참여해 화합의 무대를 펼쳤습니다. 광주와 전남에서 나고 자란 중국 현대음악의 대부 정률성 선생의 동요가 고향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하모니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합창과 중창, 독창으로 나눠 진행된 경연에서 각각 한 팀씩의 수상자들은 다음 달 중국 베이징에서 현지 어린이들과 평화의 무대를 만들 예정입니다. (2018년) 광주에서 열린 정률성 동요제에서 어린이들이 부른 정률성 작곡의 평화의 비둘기란 노래입니다. 이 노래의 중국 악보엔 중국 공산당 소년 선봉대로 돼 있는데 우리말로는 조선대원으로 번역돼 있습니다. 2014년 시작된 이 동요에 광주시는 매년 5천만 원의 보조금을 줬습니다. 광주시는 2005년부터 광주와 중국에서 번갈아 정률성 음악제를 열었는데 광주문화재단은 매년 3억 원에 가까운 돈을 지원했습니다. 본인은 대한민국에서 온갖 자유와 인권을 누리며 살면서 친북 행위를 하는 것은 지옥 같은 북한에서 굶주림과 싸우고 있는 동포들을 절벽에서 밀어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는 행위입니다. 간혹 세계사를 논할 때 우리가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상한 일이 발생했을 경우 먼저 영국이 범인이 아닌가 의심해 보라는 겁니다. 이는 그만큼 영국이 세계사에 미친 영향력이 크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우리 국민들의 일반적인 생각과 다른 일들이 벌어질 때는 혹시 외부의 힘이 작용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해야겠죠. 예를 들면 의대 정원을 늘리는 일입니다. 사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동의해야 하는 일입니다. 현재 의사들의 소득이 매우 높기에 숫자를 늘린다고 해도 그들의 생활에는 큰 피해가 가지 않을 것이며 국민들 역시 더 편하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테니까요. 지금 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들에게도 좋습니다. 의대에 들어가는 게 전부 다 더 쉬워질 테니까요.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걸까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제 의대 정원 확대라는 문제에 한번 화교라는 키워드를 넣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대 정원이 늘어날수록 전체 의사 수에서 화교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내 화교의 숫자가 갑자기 두세 배씩 늘어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럼 한국의 화교 의사계의 입장에서 보면 의대 정원 증가는 곧 한국 의료계에서 화교들의 힘이 줄어들게 되는 정책인 것입니다. 그러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고 싶은 것이겠죠. 일각에서는 의사가 늘어나면 의료의 수준이 떨어진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화교들은 특별 전형을 이용해 5등급도 의대에 지나갈 수 있다고 하니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중국인이 어떤 국가로 이민을 간 후 그 나라가 발전한 경우는 없습니다. 화교들은 동남아 모든 국가의 경제권을 장악했으며 경제적인 부를 독점한 반면 원주민들은 대부분 가난해졌죠. 사람들은 싱가포르가 말레이시아로부터 독립한 것에 대해서 말레이시아가 큰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지만 만약 아직도 같은 나라였다면 말레이시아는 지금보다 더 심각한 화교들의 경제적 지배를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1960년에서 70년대 박정희 정부의
화교 경제 억제 정책이 아니었다면 이미 오래전부터 화교들에게 경제권을 빼앗겼을 겁니다. 오직 화교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한국과 일본만이 동북, 동남아시아에서 유의한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인류 역사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2021년 3월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위해 지지연설을 한 건 한국화교협회 전 사무국장이었던 화교 장영승이었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한 뒤 3년 이상 거주하고 외국인 등록 대장에 올라와 있으면 지방선거에 투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대만, 중국 모두 외국인의 투표가 불가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당시 지지연설 중 장영승은 1930년대에 중국 산동성에서 할아버지가 한국으로 건너와 그때부터 납세의 의무를 다하며 살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에서 살며 한국에 세금을 내는 게 당연한 일 아닐까요? 그렇게 오래 살았으면서도 왜 아직도 한국으로 귀화하지 않고 외국인으로서의 삶을 고수하고 있는 걸까요? 한국이 싫어서 그런 걸까요? 한국의 화교들은 왜 그렇게 한국 정치에 관심이 많은 걸까요? 그럴 거면 차라리 대만으로 가서 정식으로 정치를 시작하던가 아니면 원래 고향인 중국 산동성으로 돌아가 공산당에 입당 신청을 하는 게 더 이치에 맞는 행동이 아닐까요? 댓글로 소중한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